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회견을 갖고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넘어서지 않았더라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격추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번 죽음의 백주라고 불리는 B-1B 랜서가 NLL 북방을 넘어서 비행했을 때 북한 레이더망이 과연 이를 포착했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걸 보면 과연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엄포,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오버하는 이런 공허한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보면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아직도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되지 못했음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완성됐다면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위협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 앞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은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어제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게 한마디로 미 전략 폭격기들 북한 영공에 근접하면 격추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어젯밤 그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11시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볼까 말까 그랬는데. 근데 한 5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봤는데요. 회견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간략한 아주 짤막한 3분 정도의 성명 발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북한 위협을 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 좌익권을 이제 발동하겠다는 게 그 취지의 골자였는데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이 뉴욕 밀레니엄 호텔 그 유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그 회견을 갖고 이 트럼프 미 대통령 그 지난 주말에 또다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그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그 선전포고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그 유엔 헌장은 그 개별 성원국들의 그 좌익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격추할 권리 등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 누가 더 오래 가는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지칭한 것은 리 외무상이 그 유엔 총회 연설 직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서 이 꼬마 로켓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예. 미국 정부는 근데 즉각적으로 북한에 선전포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군사적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그 리 북한 외무상의 그 기자회견 직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선전포고한 바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주장은 그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나라가 그 국제 공역에서 그 다른 나라의 그 비행기를 향해서 그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무부의 그 카티나 애덤스 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그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 한반도의 그 평화로운 그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겠다.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에서 그 다른 나라의 그 비행기나 배를 그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미 국방부는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도 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 지난 23일 밤 B-1B 랜서 무력 시위는
이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 공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제 이같이 경고를 했죠. 근데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북미 간의 그 군사적인 그 충돌 우려가 그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얘기도 좀 해보죠.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27일 날 여야 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좀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할 모양이에요. 계속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 여야 사당 대표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이 그 불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 청와대는 그 국민의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회동은 일단 그 당 대표만 참석하는 선으로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이거죠. 원래는 그 원내대표까지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만찬 형식으로 이제 갖기로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청와대 관계자는 그 국민의당 그 제의를 존중해서 그 다른 당의 그 양해를 좀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당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27일 그러니까 내일 만찬으로 그 당 대표들만 모시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어제도 이 형식적인 만남이나 그 보여주기식 만남은 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회동 불참 방침을 이제 분명히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그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그 초당적 협력이라는 그 추석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엄중한 그 안보 상황에서 그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그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지혜를 좀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제 온라인 전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네, 118명의 온라인 전사단 그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는데요. 이 정식 명칭은 디지털 정당위원회입니다. 예. 국회에서 그 당을 향한 그 악성 댓글에 대처하고 그 뉴미디어를 활용한 당 홍보 활동에 나설 이제 118명의 온라인 전사단 그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죠. 여기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구구 집회를 이끌었던 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디지털 정당위원회가 그 디지털 공간에서 그 열린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제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기울어진 언론 포털을 좀 바로잡고 이 보수 통합으로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당 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기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한테 비판적이면 뭐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가리지 않고서 그냥 댓글로 마구 공격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네, 뭐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그 댓글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홍준표, 원희룡, 그 권영세 등 그 당시 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그 여권의 보수 인사를 상대로도 그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최고위원은 자꾸 총부리를 그 아군에게 해놓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댓글들을 달았고요. 원희룡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 회색 분자에다 그 카멜레온이다. 이런 그 공격하는 그 댓글들을 이제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그 개혁발전위원회가 그 국정원의 그 적폐청산 그 태스크포스로부터 그 보고받은 MB 정부 비판 세력 그 제압 활동 이 조사 결과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이 국정원의 그 첫 타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그 사망 뒤인 그 2009년 6월 당시 그 야권을 중심으로 그 정권 책임론이 그 제기가 되자 국정원은 이 노 전 대통령을 그 재임 중 개인 비리를 그 저지른 그 자연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이 토론글과 그 댓글 수백 건을 그 인터넷에 그 게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이제 뭐 송영길 인천시장이랄까 당시 서울대 교수이던 그 조국 민정수석 등 그런 야권 인사나 비판적인 지식인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당시 그 홍준표 최고위원이나 원희룡 그 사무처장 등 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해서도 그 댓글 공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지난 주말 전략폭격기죠. B-1B 랜서를 북한 동해쪽 국제공역까지 출격시킨 데 대해서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이런 그 기자회견을 리용호 외무상이 가졌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자위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발언 놓고는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거란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 넘지 않아도 자유권을 행사하겠다, 격추하겠다는 거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한반도의 전운이 감돈다, 이런 그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모든 옵션이 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특히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겁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외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을 때는 군사적인 옵션 하겠다 이거죠.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은 미국은 언제든지 독자적인 군사 옵션을 행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물리력 행사에 있어서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미 공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위협에 빠지면은 자신들이 알아서 독자적인 군사 물리적인 공격하겠다, 이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말씀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공조가 잘 된 상태에서 지금 NLL 북방으로 날아갔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한미 공조 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은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무튼 좀 이번에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B-1B가 북한 동해 상해 영공 NLL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공군 비행기에 어떤 호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는 저는 크다고 봐요. 예, 결국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유사일에 이렇게 북한의 소위 지도자하고 미국 대통령이 설전을 계속해서 벌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주 직접적인,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겁먹은 개가 짖고 있다, 늑다리 빛이 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개인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유엔 연설도 그렇고 여러 차례 트윗글에서도 그렇고 리틀 로켓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또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공군기가 NLL 넘어서 날아가는 건 NLL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만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 쪽으로 NLL 위쪽으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이제 NSC 회의가 그저께 오후에 갑자기 열렸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이제 사후에 NSC 회의도 열렸고 또 비완비 다녀간 것도 이제 그 사후에 결국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한미 공조에 그 틈새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사실 좀 들고요. 지금 그리고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북한의 외교관들 이제 추방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슨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시기는 아니고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통일부에서는 이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인도적 지원도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라면 인도적 지원은 뭐 은밀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국제사회가 온통 북한 핵 문제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트랙으로 간다. 인도적 지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인도적 지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조를 깨는 일이죠. 드러내놓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내 상황은 지금 뭐 과거를 온통 부정하는 그 적폐청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가 뭉치고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도 될까 말까한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남남 갈등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장병들의 무슨 뭐 군 복무기간 단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군단장 3명이 지금 세석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단장, 선임 사단장들이 지금 군단장 3자리를 지금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전에 있어서 어떤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합참의 전략본부장도 지금 빈자리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보가 우리 스스로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군 인사를 늦추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네, 이 밖에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예. 네. 근데 솔직히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는 북한이 핵을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근데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것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완벽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고 환경 문제에서도 이건 안 된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인공지진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애써서 이게 지금 왜 자꾸 북한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도 방사능 오염도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백날 지구 온난화 걱정한들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 한번 하면 완전히 지구 특히 우리 한반도 환경 오염은 아주 극심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막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 그 문제 인식을 가져야죠. 냉혹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 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안보 정세 관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은 안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양쪽 다 답답한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안보 상황 얘기하고 협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박근혜 정부 또 그걸 뛰어넘어서 MB 정부까지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조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적폐라는 이름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광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수구 적폐 세력이다라는 말을 여당 쪽에서는 공공연히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수회담 하자 하니까 이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행이고 이 정치권도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한 정말 이건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예. 짧게 제가 또 여쭤볼 게 국감 앞두고요. 증인 채택, 김관진, 문정인, 정의용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간사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국방위에서는 채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예. 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정쟁으로만 갈 소지가 있는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방위라도 그런 걸 지켜야죠. 지금 증인들 불러놓고 그냥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 서로 그냥 하고 그냥 질책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방위가 국방부 또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에도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27일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바른정당은 지금 당대표가 사임한 상황이라서 지금 과연 이 몇 명이나 참석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통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5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자 플레이그라운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공당이 혼자서 계속 그라운드에 들어오시지 않고 번외 경기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함께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과도 또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을 조율을 안 하실 겁니까? 그럼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야 그런 이견들을 서로 조율하고 갈등을 뭔가 합의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협치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지금 마음 바꿔 잡수시고 이렇게 함께 논의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1대1이면 하겠다,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현실 인식을 너무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양당제도 하에서는 영수회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엄연하게 다당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협치를 안 할 명분밖에는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결국은 지금 이 다당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집권 정당의 1대1 구도, 양당 제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전에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집 나간 정당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빨리 바른정당을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 보수 야당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어떻든 간에 일단 지금 분명히 5당 체제로 국회가 굴러가고 있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정책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제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야당에서 지금 정의당 빼자 이런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이게 애초에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예. 이 구상이 나온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다당제도 하에서 정부랑 전국을 잘 끌어가려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당시 계셨던 많은 야당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고 또 정부도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제안했고 이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던 당사자를 배제하자. 이거는 저희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드리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완전체가 되려면 5당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당도 지난 대선에서 엄연히 시민들로부터 200만 표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고, 또 이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인데 거기를 빼고 얘기를 하자 전체적인 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또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만큼 확실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네, 노동 문제라든지 여기서는 좀 확실한 입장을 좀 갖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 정당이 자기 당론을 갖고 와서 그 당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어떤 각 정당의 셈법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책과 당론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런 견인처 역할을 정의당이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정부 하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의 맨편에 있는 정의당이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동 문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그래서 노동계가 반발해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나 환영하고요. 네. 이제까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그 다음에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법률 위에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왔던 이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했고, 또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법률대로 법률에 근거한 그런 지침들이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사정위에도 양대 노총이 복귀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지금보다는 이전의 노사정위원회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의제나 폭들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복지체계라든가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동조합이 또 어떻게 함께 머리를 맞댈지 이렇게까지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사정위원회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노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동계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문제인데요. 파리바게트 협력업체들이 지금 우리 이정미 대표가 하신 말씀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신 모양이죠. 협력사들이 600만 원 받아서 제빵기사한테는 240만 원 줬다. 이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빵 기사가 1인당 받는 금액은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이고 판매량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협력업체는 이 중에 2%를 내외를 가져가고 실제로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이런 비용 사용해가지고 협력업체가 따로 챙기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력업체가 그렇게 따로 챙기는 부분이 없으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얼만큼 챙겨갔다라는 것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부가 직고용했을 때 그 중간 비용이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가 직접 고용하고 가맹점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때 이 중간 통로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본부에게도 그리고 가맹점주에게도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 분들이 지금 한마디로 그냥 인력을 수급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본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간 통로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점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잘못 인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도 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중소기업이 튼튼해야지 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협력업체가 파리바게트를 통해서 인력 수급하는 협력업체가 한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파리바게트 퇴사자들 중에서도 이 협력업체를 운영해서 인력을 수급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그 파리바게트에만 인력 수급을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라면 파리바게트에서 인사관리 체계를 좀 개편해서 이분들을 흡수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력업체들, 다른 곳에도 인력 수급을 하는 그런 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기업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100번 이해하고 있고요. 기업이 어떤 일을 해도 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정미 의원의 파리바게트 협력사에 대한 입장 들어봤기 때문에요. 나중에 저희가 협력사의 입장 저희가 또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